자, 모스 캐패시터의 액츄얼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액츄얼 케이스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을 수가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바이어스를 가해주지 않아도 밴드 밴딩이 발생해서 각각 메탈과 그 다음에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 사이에 차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이어스를 가해주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가정이 있죠.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작을 경우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즉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주지 않은 상태죠. 그럼 이럴 경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페르미 레벨이 같은 레벨의 위치를 해야겠죠. 근데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더 작기 때문에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딱 놨을 때는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니까 이 페르미 레벨을 맞춰야겠죠. 그러면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주게 되죠.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차이가 이제 존재하다가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 말은 디플리션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탈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이미 약간의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마이컨덕터 영역은 이렇게 디플리션 영역에서 마이너스 차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B타입이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하고 메탈 쪽에는 이렇게 플러스의 차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은 어떻게 되냐? 포텐셜은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포텐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자, 요거를 뒤집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포텐셜이 이쪽 높은 곳에서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포텐셜 변화가 리니어하게 변합니다. 여기가 일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계면에서 에너지 밴드 밴딩이 휘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우선적으로 옥사이드 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상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변화가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주면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그걸 붙여서 연결시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포텐셜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전압을 양의 전압을 걸어주는 경우 또는 음의 전압을 걸어주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음의 전압을 걸어주는 경우를 살펴보죠. 자, 음의 전압을 걸어주면 이 페르미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에너지 밴드가 휘어졌던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플랫 밴드, 즉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쫙 펴지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해주는 메탈 쪽의 전압을 플랫 밴드 볼테이지라고 하고요. 이 플랫 밴드 상태에서는 에너지 밴드 밴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지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옥사이드
일렉트릭 필드도 형성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밴드를 X축 기준으로 뒤집어 줬을 때 포텐셜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0으로 되는 이유는 포텐셜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붙여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가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위쪽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밴드 밴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밴드 밴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EF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홀의 농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계면에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메탈 쪽에도 마이너스의 전하가 나타나죠. 이런 경우 포텐셜을 그려보면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 Y쪽을 기준으로요. 이쪽 옥사이드 내에서는 포텐셜 드랍이 일정하다고 했고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갖다 붙여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세히 나타나진 않았는데 원래 포텐셜이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옥사이드에서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 영역에는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밴딩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밴딩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게 그려졌네요. 그래서 이 상태가 있고, 자, 그 다음은 디플리션 상태입니다. 이퀴리brium 상태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대신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죠. 플랫밴드 볼테이지와 VTH라는 문턱 전압 사이의 전압을 가질 때 디플리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랫밴드 상태에서 양의 전압을 가지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지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게이트 볼테이지의 차이가 나타나고 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 EI가 EF에 거의 근접하게 변화하게 되고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쭉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이 면적과 대응하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너지 밴드는 똑같이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이 X축을 기준으로 밴드를 뒤집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드랍이 생기고 여기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옥사이드에서는 일정한 포텐셜 드랍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상수를 가지는 거죠. 그리는 거 다 이해하시죠? 나중에 숙제로도 낼 겁니다. 그리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게이트 전압이 VTH라는 문턱 전압보다 더 크게 돼서 인버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인버전이 일어나면 에너지 밴드가 더 많이 휘어져서 결국 요 계면 사이에 있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EF라는 페르미 레벨보다 더 아래쪽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가 되는 전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계면에 형성이 되고 디플리션 영역에 차지들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리고 요 디플리션 영역의 면적과 여기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 면적이 요 반대쪽에 메탈 쪽의 면적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거를 포텐셜을 X축을 기준으로 또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옥사이드에서는 리니어하고 메탈에서는 일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쪽 에너지 밴드가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포텐셜 드랍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들 이해하셨죠? 자, 모스 캐패시터의 에너지 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는 파라미터를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서 스트롱 인버전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경계 사이에서 굉장히 인버전 레이어가 강력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H보다 훨씬 큰 전압을 가해줬을 경우에 인버전 레이어가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VTH보다 약간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버전을 위크 인버전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완벽한 인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크 인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스펫에서 이 VTH, 즉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는 용어를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를 활용해서 한번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Q파이X죠. Q파이X는 EI 벌크 마이너스 EIX입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죠. 요 값을 나타내는 거고 Q파이S는 표면에서의 서페이스 포텐셜이고 이 값은 EI 벌크 마이너스 EI 0, 즉 X는 0인 요 위치에 에너지 밴드,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인트린직 에너지 밴드의 밴드 밴딩 정도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Q파이F는 EI 벌크 마이너스 EF 벌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핑에 의해서 일어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포인트에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로 알아보면 전자는 Ni, 즉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곱하기 익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EF-EI를 마이너스 Q 곱하기 파이 F 마이너스 파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줬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요. 여기서 앞에 ni exponential 마이너스 q 파이 f 나누기 kt는 n0로 환산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exponential kt분의 q 파이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x에서 각각의 일렉트론의 농도는 n0라는 벌크에서의 일렉트론 농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q파이f, q파이f가 아니고 q파이죠. 죄송합니다. q파이. 요 q파이 나누기 kt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홀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홀의 경우에는 ei-ef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다 환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P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 파이 나누기 KT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는, 즉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조건이 발생하는 서페이스 포텐셜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스트롱 인버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일어나는 서페이스 포텐셜의 조건은 이 에너지 밴드 힘, 즉 서페이스 포텐셜이 파이 F, Q 파이 F죠. 도핑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죠. 이 값이 2배가 될 때 스트롱 인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 F 값을 가질 때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고 이때에 메탈 쪽의 전압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 곱하기 Q분의 KT, ln ni분의 na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는, 즉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되는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메탈 쪽에 가해지는 전압이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스트롱 인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플랫밴드 볼테이지입니다.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전압이죠. 그리고 2파이F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구했죠. 스트롱 인버전이 발생해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길 수 있는 서페이스 포텐셜, 도핑 농도의 차이의 2배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VOX라고 하는 전압이 더해지게 됩니다. VOX라는 전압이 더해지는 이유는 각각 메탈과 이쪽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경계 사이에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Q는 CV라는 식에 의해서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알아보면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메탈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다음 서페이스 포텐셜 2파이F가 되는 조건에서 2파이F는 E 곱하기 Q분의 KT, ln, ni, na 값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VOX는 마이너스 Cox분의 Q서브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Q서브는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의 총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전하량은 인버전 레이어의 전하량 플러스 디플리션 레이어의 전하량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VOX가 원래 메탈 쪽에서 바라봤을 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Q서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Q서브는 억셉터 이온이죠. 이 억셉터 이온은 네거티브의 차지를 띠죠. 그래서 마이너스 Q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고 QNA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는 맥스 값을 적용을 하면 되죠. 이때 맥스 값은 루트 QNA분의 2 입실론 S 곱하기 2파이 F가 됩니다. 자, 이때 유전율 입실론 S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실리콘의 그 상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디플리션 영역의 위스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F인 지점이기 때문에 2파이F를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로 쭉 다 더해주면 결국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은 워크 펑션의 차, 메탈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의 차 더하기 2분의 Q, 2 곱하기 Q분의 KT, ln, ni분의 na 그리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 여기 지금 X축이 바디 도핑 덴시티죠. 그리고 Y축이 뭔가요? 세스홀드 볼테이지입니다. 각각 N타입 게이트의 P바디를 가질 경우 그리고 P 플러스 게이트의 N바디를 가질 경우입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두께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VTH 수식을 살펴보면 이 바디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스홀드 볼테이지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이 커지는 겁니다. 요 성분도 커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내는 게 옥사이드의 두께죠. 옥사이드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 변화를 살펴보면 이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세스홀드 볼테이지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옥스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파라미터가 변하냐? 그건 바로 옥사이드의 캐피시턴스 값이죠. 입실론 유전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요 두께가 작아질수록 캐피시턴스 값이 커지죠. 캐피시턴스 값이 커지면 VTH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옥사이드의 두께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워크 펑션들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의 도핑 농도를 조절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V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알 수 있냐를 정리를 해놨죠. 자, 인슐레이터 티크니스, 그리고 다일렉트릭 콘스탄트, 그 다음에 플랫밴드 볼테이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모스 캐패시터를 활용해서 연구개발에서 어떤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새로운 다일렉트릭 물질을 개발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일렉트릭 물질을 만약에 합성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 즉 다일렉트릭 콘스탄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정기적인 측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셈이나 템을 활용해서 이 다일렉트릭의 두께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과 두께를 바탕으로 측정된 캐패시턴스를 역으로 계산을 쭉 해서 다일렉트릭 콘스탄트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모스 캐패시터가 있고 메탈 부분과 세마이컨덕터 바닥 부분에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CV 미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CV 미터에서는 전압을 일단 가변을 시켜줍니다. DC 전압을 가변을 시켜주는 거죠. DC 전압을 가변을 시켜주면 여기에 형성되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에 형성되는 차지들이 변화가 생기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크기를 가진 AC 시그널을 얹어서 입력을 해준 후에 AC의 커런트 성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값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캐패시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캐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는 캐패시턴스 값은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전압 신호를 넣어주고 거기 상태에서 전압 신호 바이어스를 움직여주면서 전체 모스 캐패시터의 CV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P타입 세마이컨덕터와 서브스트레이트로 이루어진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 그림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X축은 메탈에 가해지는 전압이 되겠고요. Y축은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로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캐패시턴스 성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인슐레이터 부분의 캐패시턴스, 그리고 인슐레이터와 세마이컨덕터 경계 부분에서 생기는 캐패시턴스,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라고 하죠. 이 캐패시턴스 성분이 직렬로 연결된 게 최종적인 토탈 캐패시턴스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지금 그림으로 잘 나타내져 있고 결국 이 두 개의 직렬 값에 의해서 토탈 캐패시턴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V를 기준으로 낮은 전압에서 플랫밴드 전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0V보다 큰 쪽에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관찰이 됩니다. 스트롱 인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CV 특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탈에 가해진 전압이 굉장히 낮은 음수값을 가질 때 이 모스 캐패시터의 계면, 즉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에는 스트롱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홀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홀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성분은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오로지 인슐레이터의 캐패시턴스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인슐레이터 캐패시턴스와 같은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크 어큐뮬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모이는 홀들이 거의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 상대적으로 여기에 형성되는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요 경계에 나타나는 CD 캐패시턴스 값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요 CI랑 CD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캐패시턴스 값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CI보다 CD가 훨씬 더 작은 캐패시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점점 캐패시턴스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CI와 CD 캐패시턴스를 비교했을 때 왜 CD가 상대적으로 더 작냐를 알아보죠. 자, 인슐레이터 캐패시턴스는 D분의 입실론이죠. 입실론 I, 인슐레이터의 유전 상수 곱하기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레이어 캐패시턴스는 디플리션 영역 위스 분의 실리콘의 유전율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 D값보다 위스 값이 훨씬 큰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패시턴스가 훨씬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CI, 인슐레이터 캐패시턴스보다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점점 더 0V 쪽으로 가져가다 보면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 플랫밴드 볼테이지에서는 에너지 밴드가 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가 존재를 하지 않겠죠. 그때 캐패시턴스 값을 CFB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죠. 결국 이 값은 CI와 CD의 직렬 연결된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에 존재했던 경계에 존재했던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캐패시턴스 CD 성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위크 인버전, 즉 디플리션 영역으로 동작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요 밑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플리션 영역의 위스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여기 VTH 영역에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인버전 레이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디플레이션 위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 CD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캐패시턴스 값이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인버전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디플리션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CI라는 인슐레이터 캐패시턴스 값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전화, 인버전에 이어 생기는 전화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디플리션 영역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 성분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이러한 CV 특성이 나오려면 아까 AC 시그널을 가해준다고 했는데 이 AC 시그널의 주파수가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원래 P타입 서브스테이트 자체에서 일렉트론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 일렉트론을
어떤 공급원 없이 끌어당겨 와야 되죠. 기판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로 동작했을 때는 이 디플리션 영역에 위스가 다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렉트론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체 토탈 캐피시턴스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세츄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CV 특성이 이렇게 쭉 잘 따라가다가 요 순간에서 미니멈을 가지는 값을 가진 후에 쭉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로 동작을 하면 여기 지금 인버전 레이어에 일렉트론들을 충분히 끌어당겨 와야 되는데 소스원 없이 원래 부족한데 그 영역에서 오로지 신호만으로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낮은 캐패시턴스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특성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N-타입 서브스테이트일 경우에는 0보다 큰 전압에서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후에 디플리션 그리고 인버전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의 CV 특성 설명 잘 이해를 하셨나요? 잘 하셨겠죠? 자, 그래서 CV 캐릭터리스틱을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죠. 어큐뮬레이션에서는 그냥 전하들이 존재해서 COX라는 인슐레이터 캐퍼시턴스만 나타난다고 했었고 그러다가 점점 전압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압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 사이에 디플리션 위스에 의한 캐패시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 값이 요 게이트라고 하는 전압이 증가하면 갈수록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어떤 특정 값에서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인버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 B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의 계면, 표면 쪽에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 디플리션 위스, 상대적인 디플리션 위스가 점점 감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V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